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 공장 셔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영업만 어렵다는 언론 보도 뒤편에서 우리 경제의 진짜 뼈대인 제조업이 조용히 붕괴되는 중이거든요. 제조업이 무너지면 수출이 막히고 수출이 막히면 환율이 폭등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터진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국가적 비상사태죠. 투자자든 직장인이든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2026년은 더 혹독해질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7,000개의 제조업 사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청이 2025년 9월 발표한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죠. 전년 대비 5.8%가 감소한 겁니다. 고작 7,000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통계에 잡힌 숫자일 뿐이고요. 2023년에 이미 제조업 사업체 수가 53만 7천여 개로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2019년만 해도 제조업체가 조금씩 늘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2.4%나 증가했죠.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2021년에 4만 3천 개가 사라졌고 2022년과 2023년을 거치며 출혈은 계속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던 한 사장님은 코로나 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주문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발주처를 옮기면서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직원 임금 주다가 본인 집까지 담보로 잡혔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고 해요. 부산, 대구, 인천 할 것 없이 전국 산업단지마다 공장 매각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정의하면서 제조업 회복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정부의 특단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 뒤에 숨은 진실입니다. 2024년에 제조업체가 7,000개 감소하는 동안 도소매 업체는 오히려 2만 4천 개나 늘어났거든요. 편의점, 치킨집,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난 거죠. 협회 및 기타 서비스업도 1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전기, 가스 증기업은 무려 30.4% 급증하며 1만 2천 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뉴스 헤드라인엔 뭐가 나오나요? 자영업자 위기, 골목상권 붕괴, 치킨집 폐업 러시 이런 기사들만 쏟아집니다. 물론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정작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이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사회적 관심은 그쪽으로만 쏠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영업자는 우리 주변에 보이거든요. 단골 카페 사장님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공감이 됩니다. SNS에도 올라오고 유튜브에서도 다루죠. 그런데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이 문 닫는 건 안 보입니다.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요. 서비스업의 외형적 성장 뒤에서 국가의 진짜 골격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을 해외에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죠. 그런데 그걸 만드는 공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막히고 외화가 안 들어오고 환율이 치솟으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건 단순한 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거든요. 통계 숫자가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특단의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PMI,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지금 물건 만들만 한가를 체감으로 평가하는 온도계 같은 겁니다. 이 수치가 50을 넘으면 확장, 50 밑으로 떨어지면 수축 국면이죠. 지금 한국 제조업 PMI가 어디쯤 있을 것 같으세요? 2025년 10월 기준 49.4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선인 50 아래로 떨어진 게 9개월 중 무려 8번째거든요. 장기 하락 추세가 뚜렷합니다. 2024년 초반에 잠깐 50.3을 찍으면서 드디어 회복되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 47.7까지 내려갔다가 2025년 내내 50 밑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24년 초반에 잠깐 올랐던 건 뭐였냐? 착시 영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관세 폭탄을 예고했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붙기 전에 미리 사놓자며 한국 제품을 급하게 쓸어갔던 거죠.
업계에선 이걸 밀어내기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인천에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2024년 1분기에 주문이 확 늘어서 직원들 야근시키면서 물량 맞췄는데 2분기 되니까 주문이 뚝 끊겼다고 하더군요. 미국 바이어들 창고가 이미 가득 찬 거죠. 지금은 그 재고를 소진하는 중이라 새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2026년은 어떨까요?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 대비 수치가 좀 나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2025년이 워낙 바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과의 경쟁 심화,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체들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면 입이 아니라 손을 봐야 합니다. 말로는 곧 좋아질 거다라고 하지만 정작 설비 투자 규모를 보면 진심이 드러나거든요. 한국경제인협회가 2024년 말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10곳 중 7, 정확히는 68%가 2025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계획이 없다고 답했어요.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조차 28.2%는 투자를 줄이겠다고 했고 늘리겠다는 곳은 고작 12.8%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만 해도 투자 확대 기업이 축소 기업보다 많았는데 완전히 역전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질적인 측면입니다. 기업 77.8%가 설비 투자를 기존 설비 유지 보수 수준에 머물게 하겠다고 답했어요.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걸 고쳐 쓰겠다는 겁니다.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한 중견 기업은 원래 2025년 제2공장 착공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한 연기됐어요. 완성차 업체들 생산량이 줄면서 부품 발주가 20% 넘게 감소했거든요. 물론 반도체는 예외입니다.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가 2025년 122조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거의 다 반도체 덕분이거든요. AI 수요 폭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 절벽에 직면했어요.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미래의 생산 능력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5년 뒤, 10년 뒤 만들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환경이 고착화되면서 제조업 몰락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한국 제조업을 위협하는 첫 번째 대외적 요인은 거대한 블랙홀로 성장한 중국의 기술적 추월입니다. 과거 중국이 한국을 추격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반도체부터 봅시다. 한국이 메모리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중국은 이미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YMTC는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270단대 제품을 만들어내며 2025년 3분기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13%로 4위를 차지했어요. 삼성이 286단인 걸 생각하면 기술 격차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CXMT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품과 비슷한 성능의 최신 D램을 개발해서 공개했고요. 프리미엄 D램 개발 전략을 세운 지 1년도 안 돼서 성과가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율이 5년 뒤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2차 전지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 CATL이 2017년부터 9년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BYD도 독자적인 블레이드식 배터리로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중국의 공장을 짓고 싸우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원료부터 제조, 재활용까지 전 밸류체인을 장악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핵심 원료의 가공은 거의 다 중국이 하고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4대 소재 부문에서도 중국이 세계 1위 생산국입니다.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한국이 우위를 점했던 분야들에서 중국이 물량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대기금 3기로 66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동안 한국은 뚜렷한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완전히 역전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외부 위기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해외 기업의 제조 기반을 자국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 CHIPS 액트를 통해 한국 첨단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했어요.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O는 미국 곳곳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며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죠. 문제는 약속했던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공장 짓는 데 들인 돈은 천문학적인데 보조금은 제때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한국 기업의 지분을 요구하거나 기술 이전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제조업 생태계가 공동화된다는 겁니다. 핵심 제조기지가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국내에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부품 협력 업체들도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나가거나 아예 문을 닫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수주에 성공한다 해도 생산기지가 텍사스라면 국내 경제에는 실질적 낙수 효과가 제한적이거든요. 일자리는 미국에서 생기고 세금도 미국에 내고 부품도 현지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한국에 남는 건 본사 건물과 연구소뿐이죠. 미국은 친절하게 보조금을 제시하며 우리 기업을 유인했지만 결국 핵심 기술과 생산 능력을 빨아들이는 약탈적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기술로 추격하고 미국은 공장을 빼앗아가는 샌드위치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내부적 요인은 우수한 인재들이 공학을 외면하고 의대로만 몰리는 현실입니다. 중국의 사위권 학생들은 컴퓨터공학이나 인공지능을 전공하려 하지만 한국은 대학 순위와 무관하게 의학 계열이 독점하고 있어요. 서울대 공대보다 지방 의대가 더 높은 입시 컷을 기록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사회 전반에 공학을 전공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제조업의 맨파워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터졌을 때도 수많은 학생들이 의대 재수를 선택했죠. 공학도가 된 학생들조차 스스로를 의대에 가지 못한 패배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환경에서 창의적인 연구가 나올 리 없습니다. 반도체 설계, 배터리 소재, 로봇공학 같은 핵심 분야에서 인재 부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에요. 기업들이 고급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엔지니어를 채용하거나 해외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도에 연구소를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학도에게 파격적인 장학금과 취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칭화대, 베이징대 공대 출신들이 화웨이, CATL, BYD 같은 기업에 들어가면 억대 연봉을 받으며 핵심 프로젝트를 맡아요. 반면 한국에서는 명문대 공대를 나와도 초봉이 의사보다 훨씬 낮고 야근에 시달리는 게 일상이죠. 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적 우대 정책과 공학도들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지금처럼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로만 몰리는 구조가 지속되면 10년 뒤 한국 제조업은 인재 공백으로 붕괴할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점차 관료화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실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는 구조로 변질됐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도 공로가 상급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재들은 굳이 혁신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숨기게 되는 거죠.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30대 김 연구원은 획기적인 공정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발표는 부장님이 하시고 특허도 부장님 이름으로 등록됐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포상금 몇백만 원 주고 끝이었대요. 그 기술로 절감한 비용이 수십억 원인데 말이죠.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조차도 사내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혁신가에게 큰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핵심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에게 수억 원의 보너스와 스톡 옵션을 주죠. BYD도 블레이드 배터리를 개발한 팀에 천문학적인 보상을 했고요. 혁신이 곧 부와 명예로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연공 서열과 위계 질서에 갇혀 있습니다. 자본시장 역시 유니콘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탄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시장이 작고 성공한 기업을 키워낼 생태계가 부족해요. 미국은 포춘 500대 기업 순위가 10년마다 크게 바뀝니다.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며 산업을 재편하죠. 반면 한국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타나 판을 뒤집는 일이 거의 없어요. 기업 내부의 관료화와 혁신에 대한 보상 부재는 결국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내 제조 생산 설비를 지키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을 보세요. 전 세계가 탈중국을 외치고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유럽이 보조금을 걸어도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쉽게 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강력한 제조 생태계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부품 협력 업체, 물류 인프라, 숙련 노동자, 연구소가 모두 한 곳에 결합되어 있어요. 애플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부품 하나 필요하면 차로 30분 거리에 공급업체가 있고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가 즉시 달려옵니다. 이런 생태계를 다른 나라에서 만들려면 10년은 걸려요.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해외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도록 생태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요.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공장 짓는 이유가 보조금 때문이라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제조업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둘째, 로보틱스 도입을 지원해야 합니다. 선진국형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려면 자동화로 생산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독일이 인건비가 비싼데도 제조업 강국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셋째, 부품 협력업체 육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기업만 살고 중소협력사가 무너지면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거든요. 제조업 생태계가 공고해지면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의 삶도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공장이 한국에 남아야 엔지니어, 품질관리, 물류, 마케팅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가 청년들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정책은 표를 가진 기성세대에게 유리한 부동산 부양이나 연금 개혁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 내내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였나요? 연금 개혁과 부동산 규제 완화였죠. 기성세대가 언론과 정치권을 장악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청년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는 혹세 무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집값만 더 올라서 청년들은 평생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어요. 연금 개혁을 해야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 정작 현재 청년들이 낼 보험료는 더 올리고 받을 금액은 더 줄이는 구조죠. 50대, 60대는 자기들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득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기성세대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 제도 자체도 붕괴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20대, 30대가 제조업 붕괴로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 서비스업으로 내몰리면 이들이 낼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들거든요. 10년, 20년 뒤 기성세대가 연금을 받으려 할 때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겁니다. 제조업의 위기는 곧 청년의 위기이며 이는 결국 기성세대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40대, 50대가 우리 때는 고생해서 이만큼 잃었다며 청년들에게 각자 도생을 강요하지만 그 청년들이 무너지면 본인들의 노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고 청년들의 주거나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조업 살리기는 결국 청년 살리기이고 청년 살리기는 곧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조업의 몰락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하락이 아니라 국가 소멸의 징후임을 모두가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각을 갖춘 정책 집행자들이 기존의 낡은 관성을 버리고 파격적인 제조업 육성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에요. 공학 인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혁신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 세대가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기성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2026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